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미래, 그리고 이게 우리 일과 교육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접하신 그 김 교수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핵심을 파헤쳐 보죠. 네, 이게 시작부터 상당히 뭐랄까 강력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 같은 AI는 빙산의 일각, 아니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AI 발전의 한 10단 중에서 이제 겨우 1단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고 인류가 불을 발견했던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문명 대전환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불이 우리한테 난방이나 유리 같은 엄청난 편리함을 줬지만 동시에 또 큰 화재 위험도 있듯이 AI 역시 엄청난 기회, 또 통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위험, 이걸 동시에 안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AI가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 가능성과 함께 좀 숨겨진 경고 메시지까지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의 분석을 쭉 따라가 보면요.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이게 또 당신의 직업 세계에 미칠 파장,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 교육, 더 나아가서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 예측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AI의 진화 방향부터 좀 볼까요? 현재의 생성형 AI만 해도 글쓰기, 작곡, 그림은 기본이고 곧 1시간짜리 영화를 단 1분 만에 뚝딱 만드는 수준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광고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교수님은 이런 초고성능 생성형 AI를 딱 장악한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가 여론, 심지어는 사람들 생각이나 이념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가능성, 이걸 경고하시는 거죠. 와,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가 진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개인 비서 같은 AI가 등장할 거라는 예측이 사실 더 흥미롭습니다. 아, 그냥 시키는 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뭘 원할지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AI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AI한테는 내일 제주도 출장 가는데 맛집 좀 찾아줘.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에이전틱 AI는 당신의 일정, 선호도, 과거 데이터 이런 걸 쫙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이 내일 제주도 가고 싶어 할 것 같네 하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비행기, 숙소, 렌터카 예약은 물론이고 미팅 스케줄 조율까지 딱 마친 다음에 내일 아침 8시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와, 진짜 유능한 비서네요. 네, 그렇죠. 상상만 해도 편하긴 한데 한편으론 제 생각을 AI가 다 읽고 있다니까 좀 섬뜩한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 추론 능력까지 더해진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 정보 검색이나 작업 수행을 넘어서 복잡한 상황을 이제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추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서위덕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단순히 빠른 길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통체증, 당신의 예산, 가는 길에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당신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이동 방법, 경로, 식사 장소까지 싹 다 제한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능력이 로봇이랑 결합해서 피지컬 AI로 발전한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작업까지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문 앞에 딱 마중 나오는 로봇 비서, 이런 거 상상 가능하신가요? 허허, 정말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AI를 실제로 만들려면 상상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김종호 교수님의 그 반도체 전문가로서의 통찰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AI 칩하면 엔비디아 GPU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시각이죠. 교수님이 이걸 칠판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칠판 비유요? 네.
GPU를 수만 명의 주산 10단 천재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메모리는 그 계산할 문제들을 적어두는 칠판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칠판에 문제를 쓰고 지우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계산 속도는 결국 그 칠판 속도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 연산 과정에서 GPU만큼이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러오고 저장하는지 그 메모리의 속도랑 용량이 결정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챗 GPT 같은 AI 모델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참조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큰 행렬 계산인데 이때 메모리의 데이터 처리 속도, 이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 대역폭. 네, 그래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 여러 개 D램 칩을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칠판 자체를 수백 개로 늘려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쓰고 지울 수 있게 데이터 통로를 그냥 확 넓혀서 GPU가 쉬지 않고 계속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 확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미래 AI 성능 경쟁의 핵심이 GPU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엔비디아 GPU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또 TSMC 파운드리 이렇게 나뉜 반도체 삼각편대가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업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예측하세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메모리 기술의 중요성을 딱 깨닫고 자체적으로 HBM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강자가 직접 AI 칩 설계, 그러니까 GPU 같은 거에 나서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죠. 오,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결국 이 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D램 기반 HBM 말고도 낸드 플래시를 활용해서 용량을 더 키운 HBF,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같은 새로운 메모리 혁신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 기술 경쟁은 또 미중 패권 경쟁하고 맞물려서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김 교수님이 제시한 미래 직업 분류, 이거 상당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명료한 분류였죠. 첫 번째는 AI 자체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정말 극소수의 최상위 AI 개발자입니다. 극소수. 네, 수학, 컴퓨터과학, AI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전문 지식, 창의성, 이게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수억, 수백억 원대 연봉이나 스톡 옵션 같은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죠.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귀신같이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같이요? 네. 의사든 변호사든 교사든 예술가든 기자든 뭐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딱 갖춘 상태에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마치 자기 선발처럼 능숙하게 활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인 거죠. 아,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없이는 일하기 힘든 것처럼 미래에는 AI 활용 능력이 그냥 기본 경쟁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다만 교수님은 이런 고성능 AI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꽤 상당할 수 있다. 뭐 월세나 의료보험료 수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셨어요. 비용까지. 그럼 이 두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 분류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교수님은 세 번째 분류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셨어요.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죠. 물론 여기서 육체 노동이 단순히 힘쓰는 일만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의 직접적인 손길이나 현장 대응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핵심은 AI가 기존의 많은 지식 기반 전문직 영역까지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렇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이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은행 창구 업무 줄어드는 거 이미 봤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 심지어 예술가 같은 전문직조차 AI를 잘 활용하는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체될 수 있다.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력 있는 만화가 한 명이 AI 도움받아서 혼자 전 세계 웹툰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가 정말 머릿속에 확 남더라고요. 그러네요. 교수님은 AI가 가져올 이 직업시장 재편의 충격이 과거 산업자동화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 아예 산업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10배에서 100배요? 네. 예를 들어 기업에서 AI를 이용해서 재고 관리를 단 10%만 효율화해도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등등 AI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AI를 제대로 못 쓰는 개인이나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과연 괜찮을까요? 김 교수님은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교수님의 핵심 비판은 이거예요. 한국 교육이 여전히 AI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정답 맞히기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계산기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주산 능력만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비유를 드셨죠? 그 비유가 참... 네.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암기나 정해진 문제 풀이 능력에 아이들의 그 황금 같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건 그냥 시대착오적인 걸 넘어서서 오히려 더 중요해질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키울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제기는 명확한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교수님이 제시한 대안들이 궁금합니다.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육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정답 암기 능력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스스로 계획 세우고 목표 설정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 이걸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좋은 질문이요? 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에게 오늘 뭘 배웠니? 대신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는 일화, 그거 인용하시면서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AI를 배척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AI를 경쟁 상대로 볼 게 아니라 강력한 학습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실 수업은 물론이고 시험에서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시험에서도요? 네, 자료조사, 글쓰기, 코딩, 디자인, 복잡한 문제 해결 이런 다양한 학습 활동에 AI를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평가는 객관식 정답 찾기 위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발표, 토론, 협업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의 실제적인 이해도, 창의성,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거죠. AI가 써준 보고서랑 학생의 진짜 생각을 구분해내려면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좀 더 시스템적인 제안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대학과 기업의 연계, 그리고 지역 공립대에 대한 그 파격적인 투자 제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이었죠. 우선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대학 간의 반도체 계약학과 모델, 이걸 AI 분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정부는 재정 비용에 집중하되 대학 운영에는 간섭을 최소화하고요. 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 외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 한 10곳 정도에 AI 및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학년당 100명 규모로 학생을 뽑아서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월 500만 원 수준의 파격적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자. 이 제안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 생활비요? 와. 네, 최고의 인재들이 지역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학업에만 몰두할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교사들의 역량 강화나 소수정의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도 같이 강조됐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가르치는 교사가 준비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현직 교사들이 AI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진학 같은 걸 적극 지원하고 AI 전문 교사 같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요. 또 과학고처럼 AI 영재학교를 설립해서 수학이랑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수님은 1년에 100명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존 교육 틀에 얽매이지 않는 깊이 있는 심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이런 소수의 핵심 인재들이 나중에 한국형 거대 AI 모델 개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수학 교육에 대한 관점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려운 문제 빨리 푸는 능력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계산 능력은 더 이상 인간의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수학의 본질인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거죠. 그렇죠.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생각하는 힘 그 자체라는 겁니다. AI 시대에도 원리를 아는 건 여전히 중요하고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힘이 바로 수학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계산기나 AI 도구 사용을 허용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예를 들면 2+2는 4가 되는 현실 세계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세요. 라거나 몸무게가 정확히 81.000kg인 사람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져서 토론하고 탐구하면서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혁신이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점도 짚어주셨죠? 그렇습니다.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격차는 과거 디지털 정보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오스크 못 쓰는 불편함 이걸 넘어서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아예 사회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입니다. 들어보니 결국 AI 시대의 인재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전문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더 넓은 시야와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T자형 인재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게 요구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교수님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최상위 인재, 상위 1% 정도는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 이건 기본이고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이른바 넓은 관점,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깊이와 넓이, 둘 다. 네. AI가 특정 분야의 방대한 지식은 쉽게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 AI 기술, 인문학적 통찰, 예술적 감성,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전부 엮어서 전에 없던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처럼 AI, 반도체, 컴퓨터 그래픽, 빅데이터 이런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죠. 이건 현재 우리의 분과적인 교육 시스템, 과목별로 딱딱 나뉜 학교 수업이나 학과 중심으로 좀 폐쇄적인 대학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수님은 학생을 선발할 때 학점 같은 정량적 지표보다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려는 호기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소통 능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태도요? 네. 변화가 극심한 시대일수록 이런 내면의 자질이 더 중요해진다는 통찰이죠. 오늘 김정호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몰고 올 변화의 거대한 파도와 그 속에서 우리가 특히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는 불과 같은 문명사적 전환이고 우리의 교육 목표는 정답 찾기에서 벗어나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질문하는 능력, AI 활용 능력, 그리고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통찰력, 이걸 키우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 평가 방식, 그리고 보상 체계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AI 인재에게 수백억 원의 스톡 옵션을 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이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일과 삶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김 교수님의 그 비유처럼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엔진 끄고 표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파도를 넘어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종호 교수는 현재 AI에게는 없는 것, 바로 사랑, 공감, 용서, 이탈심과 같은 인간적인 감성과 관계 맺는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지적 노동과 기술적 과제를 수행하게 될 미래에 어쩌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술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이 이러한 인간성을 어떻게 더 깊이 고민하고 함양해 나가야 할지도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혁신 논의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질문이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